안녕하세요. 저는 정근배라고 합니다. 오늘 장애학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학 공부를 하고 있고,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어떤 좀 고민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특수교육이라는 학문, 어떤 이론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장애학은 어떤 아이디어,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아주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장애학이 특수교육 현장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가장 저는 인상 깊게 이제 봤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 주민들과 학부모들 간의 이제 갈등이었었죠. 이때의 상황은 이제 다행히 학교가 지어지는 것으로 정리는 되었습니다만, 이때에 여러 이제 고민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집중을 했었던 것은 왜 이 장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분노 또는 화, 그리고 비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7년은 2007년도에 이 제정되었었던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금 이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 법체계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죠. 그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었던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체계가 이 운영된 지 40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님들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하지만 특수교육은 현장에서 더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각각 이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리된 교육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이 교육을 같이 수행하고 성과들을 얻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권리 협약에 비준을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협약에 따라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을 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서를 냈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통합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이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17년이라는 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어느 법률, 과거 법률보다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과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도 왜 특수학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일반 교육 또는 교육 일반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특수학교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취업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은 사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나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2020년 기사인데요.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이 34%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실업률을 이야기하면은 실업률, 취업률을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두 번 놀라죠. 첫 번째 놀란 거는 생각보다 취업한 사람이 많네 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놀라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장애 학생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대다수 취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 통계 자체가 잡히는 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에 대한 의사를 갖고 본인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할 수 없다, 노동할 의사가 없다 라고 판단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에서조차 제외되는 인구입니다. 그렇게 상당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100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70명 정도의 장애인은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실업 문제는 이 장애인의 실패인가 아니면 똑같이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실패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국가 교육체계 안에서의 교육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나서 통상의 장애인,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의 복지 전달 체계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연령이 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정도 상태의 장애라고 판단되거나 했을 때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종지부는 시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의 삶과 밑에 부분의 사람의 삶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있는 사람의 삶은 학교에 입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이 장애 학생이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는 비장애 학생에 비해서 더 예측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갈지가 빤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한 순간부터 계속 살아가다가 또 계속 살아가다가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역에 있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모나 가족 지원 체계가 탄탄하지 않았을 때에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설로 가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도 가능한 거죠. 장애인 수용시설, 장애인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100명, 200명 살아가야 하는 이 집단 수용시설은 장애인의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은 사회의 필요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여기 보시는 그림은 동그라미에 이제 각 지점들이 각각 다릅니다. 90도 정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시야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폭 또는 보이는 풍경이
다른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의 질문들처럼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둘 건가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디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도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시좌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비장의 중심 또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세계의 중심에서, 비장애 학생의 중심에서 또는 일반 학교의 중심에서 계속 바라보았을 때 이 중심에서 보는 폭의 넓이와 또는 그 원의 경계, 원의 주변, 여기 변방,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어느 것이 더 많냐 또는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냐, 더 보편적일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서 멀어져서 경계나 변방에서 시자를 설정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나의 위치를 어디로 위치 지을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설의 문제, 그리고 통합 교육의 문제, 그리고 취업,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 중요한 주제에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육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전통적인 특수교육은 몇 가지의 가정들을 갖고 체계가 성립된 학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애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분류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장애가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장애는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애는 보통 그 분포곡선을 그렸을 때 이 비정상 범주에, 정규 분포곡선을 그렸을 때 비정상 범주에 속하죠. 장애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넘어선 또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개인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장애는 그 개인에게 결핍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문제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다루는 전문가, 특수교사가 대표적일 텐데요. 의사도 있을 테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겠죠. 이 전문가에 의해서 장애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진단되고 분류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입해서 훈련시키거나 중재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체계가 성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발견해서 진단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이 지닌 결핍, 이들이 지닌 문제를 훈련하고 중재하는 일이 전문가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소양이 되고요. 우리는 특수교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생님들도 이 교육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양성된 이제 전문 인력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단편적이지만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수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막연한, 막막한 것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특수교육에 대한 법도 제정되고 관련된 현장들도 만들어지고 적지 않은 특수교사들이 양성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어 왔고, 많은 장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그 현실들은 왜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거죠. 이 순환 체계인 것 같아요. 어떠한 결핍이나 문제가
한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전문가가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중재하거나 교육적인 교수적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또는 해결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결핍이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럼 또다시 진단하고 명명하고 또다시 훈련하고 중재하고 이 순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 창출된 특수교육적인 지식은 객관적이고 완전하고 절대불변의 사실, 이것이 모여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특수교육적인 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합교육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교사들의 이 전통적인 이런 특수교육적인 가정들이 만들어진 이 지식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때 교사들은 특수교육적 지식이 사회의 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장애를 이 사회에서 애초에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특수교육을 역할 지우고 있는가, 특수학교를 어떻게 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는 이 지식 자체가 이 장애 아동을 소외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었던 상황들 또는 이제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현장에서 고민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보수교육 이름이든 여러 세미나에서 이야기가 되는 많은 내용들은 적지 않게 여기에 같이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수교육 개론이나 관련된 내용들, 교육과정만 보더라도 시작부터 장애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것으로 일단은 간주가 되고 그 이유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장애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분류된 것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렇게 도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이 특수교육적 지식이 이러한 역할,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을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찰해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의 문제, 그리고 통합교육의 문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가 계속 재생산되는 이 불평등한 사회의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노르웨이 정부 산하에 있는 한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조항을 아예 이제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요구 정도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삭제하는 대신에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수교육 관련 조항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난 배경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교육 자체의 효과성이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효과성에 비해서 낙인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자체가 굉장히 아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돼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문의 기사처럼 이 학교 자체, 특수 학교조차도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가는 국내적인 상황은 별개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전통적인 특수교육이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전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수교육 우리나라의 1세대라고 이제 많이 대표되는 김병하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논문으로 쓰신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한국의 특수교육 현실은 지나치게 장애의 개인 모델에 경도되어 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계속 본다라는 거죠. 부모 같은 경우에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95% 이상 이제 비장애인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것이 본인의 업으로 위치 지우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 장애를 교정하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불가능하다 또는 한계가 부딪힌다 라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욱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특수교육 교사들 역시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이 기능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된 나머지 이 장애를 해독하는데 이 길들여져서 이 장애아동에 드러난 장애를 보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는 놓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사들도 부모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봤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선입견, 편견들을 강하게 이제 가지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큰 범주에 장애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라는 이제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게 하나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또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어떤 성과, 성취, 어떤 문제적이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했을 때 그것이 대다수 그 원인이 일단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가에 대한 고민으로 초점으로 맞추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순서가 아니라 인장애 순서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장애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특성이라거나 또는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며 어떤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보편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접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그 김병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이 한국의 장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처음 이렇게 조금 더 정립되어서 학회가 만들어지고 할 때 그즈음 해서 이렇게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이 오랜 경험들, 고민들을 갖고 이렇게 투고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학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장애학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장애학은 분명한 것은 장애인 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이나 1970년대 영국의 인권운동, 장애인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존의 체계화된 질서, 기존의 이것이 진리다라고 체계화된 지식,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많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복적인 도전을 했던 때가 68혁명의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들 안에서 장애학이, 그리고 장애학의 배경이 되는 장애인 운동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왜 분리되어서 수용시설에 가야 되는가? 분리된 공간에 가야 되는가? 장애인은 왜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는가? 장애인은 왜 무엇을 할 수 없는 이런 차별들을 겪는 것이 너무 당연한가? 왜 이렇게 별도 취급되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여기에서는 수용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보통 수용시설에 반대해서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이 탈시설의 범주에는 단순히 복지 분야의 어떤 장애인 수용시설 뿐만이 아니라 이 의료 쪽에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 그리고 폐쇄병동도 포함이 되고 교육 분야에는 특수학교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수학급 역시도 일정하게 시설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모두 다 네 탓이라고만 해버리니까, 그리고 네 탓이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너가 겪는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 대표적으로 치료하거나 재활하거나 해야 되는 그 과제, 너가 가진 과업으로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 뭔가 다른 언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학문, 전통적인 대학 분야에서 학계에서 학자들이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직접 이 언어의 한계를 느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포런트라든지 핑켈스타인이라든지 올리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7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오픈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여기도 이 대학 자체도 이 전통적인 대학 체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의 방통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차라리 접근성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였던 대학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애학 강좌가 처음 개설되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후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장애인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중증 장애인들이 중심적으로 등장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 이동할 권리들을 찾기 위한 장치들, 법률들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운동이 크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운동의 힘이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같은 연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이런 동력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현장에서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것은 내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나의 교정, 나의 치료, 나의 재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정서와 그리고 그 언어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장애학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애학의 토대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도에는 학회가 창립된다거나 17년도에는 장애인 운동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 노들야학이라는 공간에서 노들 장애인 장애학 국리소라는 것이 출범을 한다거나 이제 대구대학교에 관련된 대학원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제 과정까지 오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지배적인 접근 방식은 어떠하냐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안적으로 장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기준과 특수교육법 상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기준과 그리고 고용 관련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장애 정의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찌되었든 가장 이제 장애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률은 일반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장애인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번 보실게요.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앞에 보시다시피 인하여 앞에 붙는 것이 원인이겠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수교육에서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를 설명해 오는 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WHO 기준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ICIDH 모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2000년대쯤에 나온 ICF 모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배우기는 다 배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상에 인정하고 있는 또는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는 ICF 모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80년대에 만들어진 ICIDH 그 첫 번째 유형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의사나 주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각 나라에 반영이 되어서 관련된 법 체계가 만들어질 때나 장애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장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손상, 그리고 두 번째는 불능,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분리, 사회적 차별. 이러한 맥락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손상은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신체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능, disability는 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이 신체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은 그걸로 인해서 이 활동의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사회적인 반응, 사회적으로 피드백 받는 겁니다. 보통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기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처남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공간에 있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될 위험도 있고 제가 또 이제 그 중심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결국에는 그 이제 방역 지키면서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일정하게 내가 활동이 제약되는 디서빌리티를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는 어떤 지역, 특히 제가 대구에 살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대구를 고립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구는 이 정치적인 이 이유나 여러 이유에서 이렇게 지역에 대한 혐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보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를 가정해 볼 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보신 적이 많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요 도식에 넣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체,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가거나 했을 때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겁니다. 활동에 제약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장례식장의 대부분, 결혼식장은 그나마 이제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하죠. 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계단만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대학병원 장례식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휠체어를 타고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때 활동의 제약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떠한 관계들, 그래서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들, 참여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차별들을 겪게 될 겁니다. 또 더 다른 쉬운 예를 들었을 때 정근배라는 사람이 그 두 다리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이것은 이 모델에서는 내가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두 다리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제약이 발생할까요? 걷지 못할 겁니다. 또는 두 다리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겨지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에는 이 걷는 게 힘들거나 때로는 어설퍼 보인다라고 얘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선거를 하러 가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들렀는데 그 주민센터가 건물이 옛날 것이어서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었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차원에 있었던 이 활동의 제약이 어떻게 되죠?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짐작이 되시는 것처럼 손상이 곧 불능이 되고 불능이 곧 사회적 분리,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차별을 받는 원인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신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장례식장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없는 신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장애를 딱딱딱 설명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뭔가 계속 찝찝한 이제 기분들이 남는 거죠.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당시에 장애인 인권 운동을 쭉 해왔었던 당사자들 자신의 경험들을 계속 언어로 만들어 오고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당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이전에 이제 여성 운동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
여성의 성, 남성, 여성 밖에 없다고 일단 가정했을 때 여성의 성은 일단은 비정상적인 신체로 실제로 간주가 되었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 뒤에는 뭐가 있죠? 보통 이 신체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기본적으로 의학이 기준하고 있는 신체의 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들 역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배웠을 텐데요. 거기에는 남성의 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많은 프로이트라든지 많은 이제 저명한 이 어떤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여성을 거세된 남성, 그러니까 남성성이 없는 존재, 남성의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없는 존재, 이렇게 이제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여성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여성은 예를 들어서 명절 때에 지금은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명절 때에 특정한 가정 안에서의 과업을 받죠.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도맡아 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차별을 당하죠. 그러면은 다시 보았을 때 왜 그러면 여성이 왜 명절 때에 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런 사회적인 분리를 당할까요? 이 도식대로 설명을 하자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장애에 대한 도식을 설명했을 때 장례식장에 갈 수 없고 투표를 할 수 없고 그것이 비단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학교, 일터, 내가 친구를 만나는 카페, 식당,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지하철,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지나가는 모든 공간들, 도로, 인도, 모든 일상생활의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당하는 차별의 이유는 장애에 있습니다. 손상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식에서 사회적 차별을, 사회적 불리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정상적인 신체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게 이 손상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면은 손잡이라도 잡고 계단을 올라가서 투표할 수 있게 재활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방식으로 접근이 되었던 거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 여성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명절에 일을 그러면 명절에 여성만 일하는 이 사회적인 불리함이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원인이 여성이잖아요. 그럼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죠? 여기에서 이제 해결 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흑인의 경우도 인종 문제도 많이 예로 듭니다. 흑인이 지금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구조화된 차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인이 실제로 노예가 되는 이유는 이 도식대로라면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흑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의 실제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신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신체, 이것이 활동에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정당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운동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여성인데 내가 그게 교육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돼?
내가 흑인인데 그게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차원의 이 손상 문제를 이 disability라는 불능의 내용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표에서, 표 세 개에서 손상을 이제 삭제시킵니다. 삭제시켰을 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게 되죠?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의 제약을 불러오는 이 disability라는 것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활동의 제약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되겠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3층에 있는 투표소를 1층으로 내리면 될 겁니다. 장례식장에 관련된 설비들을 하면 될 테고요. 한 영상을 봤어요.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어느 이제 고등학교의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졸업식에서, 이 학생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자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작은 소리만 나더라도 상당히, 이제 과하게 신경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를 막고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졸업식에 이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전체 이 수백 명이 모인 그 졸업식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인 곳에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먼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협조해 달라. 두 번째, 박수를 치지 마라. 환호도 하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학생이 올라와서 졸업장을 받고 나갑니다. 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지금의 장애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장애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 학생이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막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일단은 전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학생이 이제 오는데 괜찮겠냐 1분은 걱정하면서 사실은 이제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졸업장을 준다거나 또 따로는 교무실에서 따로 준다거나 뭐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소리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제거를 시킴으로써 같이 그 졸업이라는 공간, 그 시간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장애학에서는 장애를 이야기하는가? 아까 손상과 장애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출발이 된 것이 이 영국의 장애인 운동 조직이었던 차별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한 장애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장애는 완전한 참여로부터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손상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억압받는 집단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상과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냥 몸일 뿐인 거고요. 장애는 그 몸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대우되는가 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죠. 앞서 손상을 기준으로 봐서 원인을 지정했을 때에는 손상이 어디에 있나요?
개인한테 있죠. 장애도 어디 있나요? 개인한테 있죠. 그러니까 해결돼야 되는 주체가 해결돼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개인입니다. 근데 손상을 분리시키는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불능을 만드는 불능을 만드는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차라리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계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모형을 이제 보통 의료 모델, 개인 모델이라고 부르고, 뒤에 이제 장애인 운동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모델을 이제 정리해서 사회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개인 모델은 개인에게서 그 이유를 많이 찾기 때문이고, 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이 논리의 많은 근거들을 의료 분야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의료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면 저 걷지 못하는 다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 모델에서 봤을 때에는 저 계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은 조금 더 적절한 교육들 또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지점들을 꼭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People with Disabilities라는 이 개념 이야기도 있고 Disabled People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그 첫 번째의 People with Disability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isabled People은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장애화된. 그러니까 장애화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장애화를 시키는 사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물론 이 나온 배경에는 people이라는 사람 용어를 먼저 써야 된다라는 어떤 배경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는 이 장애는 이 사람의 속성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여전히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화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애화란 무엇이냐? 김도현 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상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나 맥락 때문에 이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과정, 경로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위기,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무언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언어로만 된 그러한 책자일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을 장애화시키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손상을 지닌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장애의 개인 모델, 의료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계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이 예를 들어서 처방이라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보는 것은 이게 곧 욕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평가하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렇게 A라고 진단이 됐을 때 이 A라고 진단된 사람들은 일정하게 이런 그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장애 유형이라고,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이라고 판단됐을 때 매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욕구를 가질 거다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의 장애인 등록제, 장애인 등급제 이러한 것들과 맞닿아 있죠. 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되어 있는 것이
1급의 장애인은 이런 욕구를 가질 것이다. 2급의 장애인은 이런 욕구가 있을 거니까 이것까지 정책을 해야 된다. 6급은 어떠니까 어떻다. 라고 가정해 놓은 것들이 실제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장애 등급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냐라고 낙인시키면서 만든 장치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애 등록제 역시 마찬가지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진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처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훈련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이 전문가 또는 전문가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얘기되는 이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에게 갔을 때 환자가 또는 병원에 찾아간 사람이 의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힘든 이미 문화라는 겁니다. 전문가적 지위도 같이 포함시킨 거는 이게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든지 특수교사든지 심지어는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도 요건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장애와 함께 여기서의 장애는 그 신체입니다. 본인의 몸 그대로.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장애를 극복하거나 교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장애인 당사자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모델이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문제니까요. 고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는 계속 괴리가 생기는 거죠. 네, 한국의 장애학회를 창립할 때 주요 역할을 했었던 조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 의료 모델, 개인 모델의 관점에서 장애를 설명하는 방식의 이런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일단 장애를 개별화한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기껏해야 가족의 문제로 계속 제한한다. 두 번째는 장애를 필연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본다. 문제가 되어야 전문성이 생기죠. 세 번째는 장애인의 주체성과 이 작용이 부재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대상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서 장애에 대한 모든 어떠한 대다수의 많은 이 행동들, 어떠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이 사람이 가진 스토리들이 문제시 여겨지거나 또는 이상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대부분 다 장애 때문인 것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화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개입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아까 가장 처음에 그 순환 구조를 봤었잖아요. 진단하고 그리고 교육훈련하고 그래도 또다시 발생하는 결핍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하고 맥락의 변화보다는 개인의 교정에 지나치게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논의나 아니면 근본적인 논의, 어떤 그 순수 학문 분야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연구되거나 실천되기보다는 기술적인, 응용적인 분야에 많이 편중돼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상태, 이런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의 원인은 손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인 거니까요. 그게 문제이지 지금의 사회 구조나 문화, 맥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기 어려운 이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에 대해서, 통합교육에 대해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언어 이렇게 표현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체계가 만들어져 오고 그런 경향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론적인 토대가 잘 발달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애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장애학이 뭔데? 원칙이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한진 교수님과 그리고 노들 장애학 공리소를 만들고 함께 하고 있는 김도현 님의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몇 가지 이제 중심적으로는 장애를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모델을 배제합니다.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손상을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손상을 가진 몸이 있을 수 있죠. 몸은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픔이 없다거나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럴 뿐인데 어떻게 장애화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 정책이나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개발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시책이거나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시민권이나 인권, 정당한 권리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고 무릎 꿇는 부모님들이 생겼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후에나 그 시점이 선거를 했던 시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 특수학교 짓겠다고 교육감들이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육 일반이나 일반 교육에 대한 어떤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장애를 분석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 장애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 학문에서 그치기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의 학문과 계속 교차 지점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심리학이든 교육이든 역사든 종교학이든 가능한 한 많은 교차 지점들을 만드는 것이 장애학이 좀 더 풍성해지는 내용이고 장애를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이 참여적이고 해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여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구가 있으면 연구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자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해방적 연구 방법은 더 나아가서 연구의 설계, 연구의 내용, 심지어는 연구의 자금까지 그 장애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정도까지 그런 정도의 연구법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학계나 전문직, 특수교사님들도 있을 수 있죠. 이 통합과 융화를 계속 강조한다라는 거고요. 김도현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얘기들은 조금 빼면은 실천지향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은 반드시 실천지향적이어야 하는 학문인 거죠.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지향적이지 않은 학문이면 그게 장애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장애학은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인 운동의 이론적인 무기,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실천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적이라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편든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과학적인 연구, 객관적인 연구가 이야기하는 중립성, 객관성, 불편부당함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장애화된 사람, 억압받고 있는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중립적인 게 뭐고 객관적인 게 뭐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규정하는 어떤 다양한 장애화시키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그리고 장애인에 의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중시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영국의 장애학을 체계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했었던 콜린 반스나 올리버와 같은 사람은 장애학은 실천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현실 참여, 행동의 입장에서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못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학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특수교사 하고 있는 선생님들, 저의 친구들, 동기들 포함해서 어떤 장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관련되어서 이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비장애 학생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걸 교수 방법으로도 고민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아가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특수교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이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는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 지식이 객관적인 것이냐, 절대 불변의 진리이냐 라는 것, 특수교육이 필요하냐,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 라는 것, 가령 사회복지, 제가 오히려 지금 일상에서는 가깝게 있는 게 복지 현장이다 보니까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사가 또 양성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성되는 교육 과정에 장애는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작은 장애도 개인 모델과 의료 모델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모델로 접근을 하다 보니 정책화된 것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수용시설이죠. 장애인 수용시설이 필요하냐, 탈시설 운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시설은 되는 거 아니냐, 저런 시설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장애인 운동에서는 모든 시설은 좋은 시설이라는 건 없다, 그 구조 자체가 분리를 의도하는 공간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시설들은 용감한 도전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주거를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시점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의 출발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역에 장애인이 살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더 개발하고 만들고 그 역할을 전달자이자 옹호자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설에 대한, 탈시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근저는 어떤 본인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명당 몇 명의 종사자를 둘 수 있게끔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탈시설 하면은 TO가 줄어들거든요. 이러한 것이 더 현실적인 논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의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장애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냐,
특수교육 개론부터 각 유형별 장애 아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실습들, 이러한 것들이 장애를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문제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과정인지 이 고민들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력화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별화 교육, 이게 개별화라는 게 여전히 이제 복지 분야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개별화가 무력해지는 순간은 정말 개별화를 넘어서 파편화됐을 때 상당히 무력화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화 교육은 이 개인의 지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 단기, 장기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맞는 자원들과 설계들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하면 뭐하죠?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이거는 학생을 넘어서서 학교, 교실 또는 어떠한 정책, 이게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파편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안 좋게 이 장애 학생이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개별화 교육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복지 분야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교육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벽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근데 할 수 있겠죠. 통합교육이 반드시 선이야?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의 필요인가? 비장애 학생의 필요인가?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이 반드시 선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예시를 드는 것 중에 농학교가 많이 얘기됩니다. 농학교는 농문화, 농정체성, 어떤 오히려 장애라기보다는 어떤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더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발전되고 권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게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장애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가? 장애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가? 장애 자부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면 이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순간도 학생에겐 부끄러운 순간이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특수학교에 있거나 학급에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낙인의 과정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특수교육은 이 학생을 소외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수교사는 스승의 날에 외롭다고, 이제 찾아오는 이제 제자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공감하면서 이 두 가지 정도 고민이 듭니다.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는 교사가 찾아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왜 못 찾아올까? 저는 찾아오는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제자가 갖고 있는 그 손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르게 보면 이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성인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사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는 거죠. 이동편이 없든 도와줄 사람이 없든 알지 못하던 정보를, 이 논의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외로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이 어떻게 저항의 현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김병하 교수님은 대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굉장히 단단하죠. 특수교육에 대한 것도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특수교육적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신념 자체도 단단할 수 있죠. 근데
나의 신념에서부터 내가 배워왔었던 모든 지식 체계들,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놓여져 있는 학교라는 현장과 구조, 그리고 내가 하나의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교육 정책, 그것을 운영하는 국가, 여기에 의심을 하고 대들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우선 늘어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지금 지배적인 이 특수교육, 전통적인 특수교육, 이 지배적인, 사실은 전통적인 특수교육의 패러다임도 있지만 더 지배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특수교육이 나왔던, 특수하게 여겨지게 했었던 배경은 일반적인 교육 일반을 어떻게 운영한다, 교육의 목표가 뭐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내용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에 대한 교육, 경쟁 교육, 인적 자원이라고 이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배적인 이 교육, 특수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이거에 대항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 말고는 이게 그냥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시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일부가 시설 안에서 오히려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정 변화돼야 될 지점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노력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 교육학의 관점을 빌어서 어떤 교사 교육의 구조, 방법 이런 것도 바꾸고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도 조금 성찰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것들을 찾고 새로운 변화를 또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이제 엄수정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교육학은 그 특수교육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90년대 정도부터 이 매나 비슷한 고민 때문에 이 전통적인 특수교육의 주류 특수교육에 대한 비판들을 통해서 형성된 장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학계에선 나오고 있고 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계보다는 사실 현장에서는 이미 그 고민들은 이미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모으고 어떻게 방향을 잘 세워서 보여줄 건가, 증명할 건가 라는 게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장애의 의료적 모델, 개인 모델에 지금의 특수교육 이론과 실천 현장이 많이 편향되어 있다. 이거는 공통된 지적들이다. 이거를 배격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장애학 또는 장애교육학적인 접근일 수 있다. 장애 학생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아니라 장애화된 학생이라고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바뀌어야 될 거는 장애화하고 있는 이 사회의 요소와 맥락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걸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교사적인 전문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 장애에 대한 일단 인정, 그리고 감수성과 공감, 그리고 본인 실천에 대한 성찰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 누구보다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더 풍부한,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장애인 교육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교육 일반, 교육 전체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서 장애인 교육권은 계속 교육받을 권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교육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이 장애 학생한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특수학교 가잖아요. 특수학급으로 또 가잖아요.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 중, 고 올라갈수록 계속 분리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면은 장애인 교육권은 더 일반화돼서 교육에 대한 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학적 실천의 시작은 특수교육 현장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협력자가 될 수는 있어도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현장에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장애학의 아까 이렇게 얕게나마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 사회적 모델로 교육을 시작해 보는 것, 그리고 변화를 꾀해 보는 것, 이런 것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국의 상황은 이런 사회적인 모델에 따른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사례들이 연구되고 축적되는 게 필요한, 그게 지금 시점에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논의들이나 어떤 문제 제기들은 많은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거죠. 이것도 적지만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송으로 만나 뵙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고민들 얕게나마 제가 제 역량상 얕게나마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요것들을 감안하시고 조금 더 이제 현장의 경험과 그리고 이 고민들을 잘 살리셔서 많은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해주시고 대안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길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